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늦게까지. 예? 이게 원래 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별 힘들지 몰라요. 이게 똑같이 내가 부산까지 차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차 끌고 가는 사람들은 차 끌고 갈 때까지는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가는 사람 있죠? 이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너무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듣는 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고생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고생하면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뭐야 예? 예. 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요걸 잘 보세요.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거를 요거는 이해가 된다 그럼 넘기시고, 요것도 이해가 된다 넘기시고, 요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옆에다 체크하세요. 네. 그리고 요건 이해가 되고, 요거 한 번 더 봐야 돼.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이 체크한 거 있죠? 요것만 보세요. 요건 보면 요거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남겨놓고 요거는 안 봐도 되겠다. 그럼 지우세요. 연필로.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엔 또 남은 게 몇 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험 볼 때까지 한 100번은 더 보게 되는 겁니다. 몇 번이라고요? 100번. 그런 상태에서 시험 보기 한 전전날 있죠? 네. 시험 보기 전전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세요. 알겠죠? 감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보셔야 돼. 아는 것도 이렇게 해서 가세요.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다 걸려듭니다. 알겠죠? 그러면 놓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그물망처럼 이렇게 거미잎처럼 쫙쫙 촘촘하게 해놨기 때문에 빠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답니다. 자, 한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 볼게요. 투자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뭔 신탁이라고요? 투자 신탁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뭐냐면 투자를 인베스트먼트 해줍니다. 신탁을요 트러스트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래에셋이라든가 한국 투자 신탁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긁어 모읍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죠. 이렇게 해서 모은 자금을 지들 말로는 펀드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펀드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여기다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는데 주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주식에 투자합니다. 알겠죠? 그죠? 주가가 높아졌다. 그러면 얘들 스스로 빼고 농일돈이 많아지는 거죠?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얘들한테 돌려주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얘가 투자한 겁니다. 알겠죠? 다만 얘들한테 투자를 맡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손해나도 다 누가 본다고요? 투자자가 보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답을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분금융. 자기가 직접 투자한 건데 얘를 투자를 믿고 맡긴 거죠? 그런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얘네들은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이라든가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영화를 만들게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부러진 화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뭐 국제시장 같은 거 있죠? 다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이 났던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여기다 투자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부동산을 지금쯤은 다 알 겁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뭐라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자, 그러면 묶어보겠습니다. 자, 얘랑 섞어보겠습니다. REITS 해주면 수많은 사람들도 돈을 긁어 모았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리츠라는 겁니다. 리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몇 가지 형태라고요? 두 가지. 자, 먼저 얘는 이제 신탁형 리츠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신탁형인데, 얘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얘네들은 수익증권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위탁형 뭐라고요? 믿고 맡겼다는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익증권의 소유자는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위탁.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맡겼는데, 얘네들은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 신탁형은 자,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개방형이 뭐냐면
돈을 투자한 자가 자 돈이 급할 수 있죠. 애들 수술하려면 돈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러면 이 수익 증권 들고 와서 쫓아가서 내 돈 돌려달라 했을 때 돌려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개방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그다음에 얘는 자 위탁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경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신탁형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신탁형 리츠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있죠.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때는 어떤 법이라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IMF 때 A라는 기업은 B한테 외상으로 팔죠. B는 C한테 외상으로 팔죠. C는 대기업한테 외상으로 파는데 만약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 있죠. 아까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대상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얘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 있죠. 쓸데없이 본사 건물이 20층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걸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 돈 가지고 연쇄부도 계속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2천억짜리, 3천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펀드를 조성해서 다 쓰러져 가는 회사 있죠? 이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무슨 법이라고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다. 이게 제정되면서 여기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회사형 리츠라는 겁니다. 뭔 리츠라고요? 회사형 리츠. 얘네들은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식. 그래서 당연히 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폐쇄형이 뭐냐면 자, 돈을 투자한 자가 주식을 갖고 있죠? 이때 돈이 급해서 회사에 쫓아가서 내 돈 돌려달라 했을 때 얘들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폐쇄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큰일 났네. 돈이 급한데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주식은 거의 대부분은 상장을 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상장. 그러면 돈이 급하면 주식 팔으면 되는 거죠? 굳이 여기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한 걸요 회사형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회사형 리츠라고 하는데 요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해서 이걸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은 요 회사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회사라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업계 1위가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뭔 시사라고요? 코람코 자산신탁. 뭐 코리아 어쩌죠 한 거 있죠? 코리아 이게 있잖아. 앞자리 따고서. 그죠? MG가 뭐예요? MG가? 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그렇죠. 앞자리 딴 거 있죠? 여기 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코람코 뭐라고요? 자산신. 이거 모르나요? MG 새마을 금고, 마을 금고. 알겠죠? 그러면 자 CH는 뭐예요? CH? CH 모르시나요? 이거는 철희. 제 이름 따서 철희 이렇게. 그래서 자, 웃기지도 않네요, 하여튼. 그래서, 얘가 이제 업계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요 은행이 아주 또 골 때리는 금융기관인데, 여기가 뭐냐면,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우리은행이 어떤 은행이라고요? 아주 부실했던 은행이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돈을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니네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라.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라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얘를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겁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있죠. 얘네들은 거의 다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뭘 한다고요?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있는데 무슨 또 서류회상 회사냐. 왜냐하면 얘랑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회사처럼 움직여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 집에 가셔서 코람코 자산신탁 치시게 되면 이 회사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코크랩 1호다. 자, 회사 이름입니다. 코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 이름이라고요? 코크랩.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서류상 회사. 그래서 얘는 2002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한화 본사 건물 있죠. 장위동에 있는 한화 본사 건물하고 계열사인 대한생명 빌딩이죠. 63빌딩 구입했던 겁니다. 2,300억 정도에 투자해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3,500억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다가 쭉 나오다가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얘네들은 반드시 이러한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대상 부동산만 구입해라. 그건 아닙니다. 일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2006년도경에 최대의 투자처가 어디였냐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뭘 한다고요? 오피스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자 1,300억 정도 모아서 종로에 있는 G타워하고 센트럴타워 있죠? 오피스텔에 구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5개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요 회사 있죠, 회사. 요거를 구조조정 리츠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이게 본질적 의미의 리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런 거 뭐라고요? 요 회사를 위탁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위탁관리. 자, 그리고 이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명목회사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명목회사라고요. 근데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체 회사도 인정합니다. 이걸 자기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실제로 종업원을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실체 회사다 해줍니다. 뭔 회사라고요? 실체 회사도 인정합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물론 얘들은 다 자산관리회사 다 운영합니다. 지들이 다 헤쳐먹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얘네들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회계 처리하려고 본점 정도는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점 같은 거 못 둬요. 아, 서류상 회사가 무슨 지점을 둡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요게 이제, 얘네들은 예전엔 전부 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얘네들은요,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해도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설립 시의 자본금은 5억 이상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얘네들 3억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3억. 그리고 요거는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죠? 70억 이상은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 얼마라고요? 50억 이상 만들어야 돼요. 얼마라고요? 50억 이상. 자, 요거 암기하세요.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57은 35. 57은 뭐라고요? 35. 99단을 외자. 57을 뭐라고요? 35. 그리고 얘네들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자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도 얼마라고요? 50% 초과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얘네들은 아주 좋은 일 하고 있죠. 이거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공모 규정이 있습니다. 발기인들 외에도 우리 같은 사람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을 주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인가 6개월, 그 2년 이내에 30% 이상은 일반인들도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얘도 얼마라고요? 30% 이상. 근데 얘는 그런 규정 없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거 위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71번 볼게요. 71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련된 설명이다. OX로 답해라.
영업인가 후 현물 출자하는 재산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 자, 현금으로 출자하는 걸요, 현금 출자한다,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걸요, 현물 출자를 하는데, 알죠? 요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 같은 거 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옆에 써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이상이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얼마 이상이고요? 3억.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4번 볼게요. 위탁관리 및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다고 했죠? 얘들은 등록을 요합니다. 인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요한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네들은 상장 요건을 갖췄을 때는 무조건 상장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뭐 그런 의미 규정은 없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에 따라서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 요건을 갖출 때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영업인가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이 아니라 50억 이상입니다. 얼마 이상이라고요? 50억 이상이다.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회사가 자 무슨 5년 있다 그 때려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얘는 영속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속적. 근데 얘네들은요,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얘 사고 나중에 팔았죠? 그럼 이 회사는 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 이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회사입니다. 일시적.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은 영속적이지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은요,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일정 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겁니다. 부동산 팔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탁관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업무를, 운영 업무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한테 맡겨야 돼요. 9번 볼게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가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죠. 그렇지만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자, 얘네들 둘은 법인세를 면제해 줍니다. 근데 얘들은 면제 규정 없어요.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갔어요? 10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다. 50%.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회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해줘야 돼요.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해줘야 돼요. 알죠?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워도 되죠?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모르게 잔뜩 써놔갖고 저렇게.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줄여서 PF라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사업 계획을 얘기합니다. 사업 계획 혹은 사업 계획서 있죠? 요것만 보고 빌려주는 걸 뭐라고요? PF라는 겁니다. 알겠죠?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걸 뭐라고요? PF라는 겁니다. 요거는 원래는 그 1920년대 미국에서 자, 유전 개발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니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전후로 해갖고 해외 사업에 붐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 써먹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근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라고요? 최근의 사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자, 이 본질적 의미의 PF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어디라고요? 터키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어쨌거나 터키는 지중해를 끼고 뭘 끼고라고요? 지중해 끼고 일부는 유럽, 일부는 아시아 이렇게 끼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알겠죠? 근데 2015년도에 얘네들이 여기다가 이제 해저에다가 터널을 뚫어갖고 아래층은 유럽, 위층은 아시아로 오는 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죠.
해저 터널을 뚫으려고 했는데 터키의 그 건설회사의 기술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 건설사한테 입찰에 붙였는데 SK건설이 따낸 겁니다. 뭐가 따낸다고요? SK건설이 따냈는데 이 사업의 이름을 유라시아 터널공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라. 자, 그래서 요거는 201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면 가보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어쩌거나 가보세요. 자, 어쩌거나 여기서 요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얘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이건 사업성을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이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요? 미래 사업이 있죠? 현금 흐름만 보고 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이 얘는 금융기관 혼자서는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은행이 돈을 각출해서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금융지원단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금융지원. 왜냐하면 얘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중동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발생하죠? 나중에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자,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돈을 각출해서 빌려주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하고 자,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고 유럽에서는요,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있죠? 여기 참여했습니다. 한 10개가 참여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이렇게. 니네들은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자,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아니, 또 회사가 있는데 무슨 또 회사 페이퍼 컴퍼니냐. 왜냐하면, 자, 얘랑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별도로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따로 있어. 별도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 돈 가지고 터널공사에 써서 들어온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는요, 얘네들은 자, 이 현금 계정을 지들이 관리하게 되면 지들이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 계정을 이 주거래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돼요. 맡겨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 쓰면 안 됩니다.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이다 해줍니다. 결제 뭐라고요? 수탁이란 게 다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을 맡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BOT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좀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2041년도까지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톨게이트 설치하면 자, 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돈 받을 수 있죠, 톨비. 이렇게 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2041년도에 소유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포다. 이거 오퍼레이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요거 건설하니까 재밌으니까 많이 다닐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며칠 다니다 보면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차들이 거의 안 다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죠? 그러면 자, 회사들이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보증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니네들 회수 못하면 나중에 자, 회수를 못해서 빚을 못 갚는다면, 뭘 못 갚는다고요? 빚을 못 갚는다면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얘기죠.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보증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한 걸요, PF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밑에 요 그림 바로 밑에 보니까 자, 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근거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만약 이 사업이 무산됐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 가서 이거 모회사라는 겁니다. 이거를 프로젝트 회사, 얘를요 사업주, 얘를 자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요 비소구금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소구금융이다. 그 다음에 부해금융이라고 해서 자, 얘들은 자, 이 SK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얘들도 별도 회사라고 했죠. 서류상의 회사지만 회사는 회사죠. 여기에 이제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이름 앞으로 빌린 게 많이 있다, 그럼 나는 추가로 돈 빌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내 이름 앞으로 빌린 거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아바타에서 하나 있죠? 거기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추가로 돈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자, 이 모회사 재무제표 외에다 기록된다는 얘기죠? 사업주 장부 외에다 기록된다는 얘기죠? 이걸 부외금융이라는 겁니다. 장부 외에다 기록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담보대출이라면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 그래도 담보 잡은 거 회수할 수 있죠? 팔아서. 근데 이건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얘들도 위험이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빌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장기면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오른쪽 볼게요. 72번. 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사업, 개발자금 동원 방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개발하거나 부동산 관련된 대출하여 발생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겠다는 얘기죠. 2번 볼게요. 신디케이트라는 것은 자, 어쩌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과 유사한 사원권 있죠? 이걸 발행하는 겁니다.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라든가 물적 담보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이 도산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는 비소구금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와 신디케이트 방식은 요거는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지분금융이다. 기억하세요.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돈을 긁어모으면서 주식과 유사한 것들 있죠? 이걸 발행하는 겁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의 금융의 자금은 자, 믿고 맡기는 걸 위탁한다 해줍니다. 위탁 계좌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위탁 계좌에 의해 관리한다. 프로젝트 금융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의 면밀한 사업성 검토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가 부외금융으로 채무 수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몇 장 쭉 넘겨볼게요. 제가 3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론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정의를 잘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옆에 문제 풀어보시고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은요 해설 보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볼 거냐면 아이고 자 거기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6페이지.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정확히 제가 9시쯤에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집에다가 라면 끓여 드시라고 하세요. 그러기 싫으면 굶으라고 하세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36페이지에 보시면 3방식 6방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요거 좀 알아보는데, 자,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걸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냐 이죠?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와 유사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있죠? 요걸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 얘를 구입하게 되면 미래 수익이 예상되죠? 맞죠? 미래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이걸 비용성에 기초해서 요거는요 시장성, 수익성에 기초한다 해주는데, 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자,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비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래 예상된 수익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
그러면 요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만 기하시면 됩니다. 뭐만 기하라고요? 결론. 자, 그러면 이 원가 방식은 결국은 자, 이 공급자 측면에서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얘는 수요자 측면에서 미래 예상되는 만족감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수요자 측면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만나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전 경쟁이라면 항상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그런다고요? 여기. 문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이라면. 알겠나요? 근데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 부동산이 원가 방식이 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 평가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가능하면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요 시산 가치다 해줍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시험 삼아 계산한 가치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요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요 방식이다. 있으시죠? 그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걸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든가 아니면요 여기다 가지고 더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80%를 주고 얘는 10%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처음 들어보나요?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자, 어쨌거나 원가 방식에 따라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한다. 얘는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이, 괜히 썼네요.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그거, 자, 거기 3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거를 눈도장을 계속 찍으세요. 네, 그것이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가법. 자, 원가법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요, 원가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하는 거죠. 근데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라든가 건물 같은 거는 평가 가능하죠?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자동차라든가 건물 같은 거는 있는 거죠?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들어간 비용이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가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립지, 조성지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간 비용도 있겠죠? 그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주로 이제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적합한데 얘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몇 년 됐다고요?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토지 빼고 건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간 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죠. 건물 지은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1억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이 부동산 가치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평가했더니 문제가 생겼네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간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20년 있다 철거해야 된다면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이거 빼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1억이 들어갔지만 20년 있다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한 5년 지났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평가했더니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됐네요. 왜냐하면 이 중개사님한테 똑같은 건물인데 5년 됐다는 얘기죠. 요거 요즘에 얼마 해요? 물어봤더니 2억은 한답니다. 얼마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7,500밖에 안 되죠?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냐하면 건물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그 동네 고등학교 들어왔으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하철 같은 게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반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년 된 시점에서, 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얘를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건축 자재 가격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올랐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거 올랐겠죠? 그 다음에 건설업자 가져가려고 하는 돈도 많을 수 있는 거죠? 그 동네가 비싼 동네면. 그죠? 그러니까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3억 정도가 들어갈 거랍니다. 얼마 된다고요? 3억. 그런 다음에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한 5년 지났으니까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가법이. 자, 그럼 지금부터 저 3억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무슨 원가라고요? 재조달. 여기다가 저 1억 있죠? 이걸 감가 누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가를.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적산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적산가치가 가장 높을 때가 얘를 하나도 안 뺐을 때죠?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가 적산가치의 상한선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요거 뺀 걸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5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는 얘기죠? 지어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산상 다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계산, 건설업과 명세서 가지고 요즘 자재 가격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과정이 할 수 있고, 건설업자한테 맡겼다고 과정할 수 있죠? 자가 건설이다. 자기가 직접 건설하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라든가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감리 비용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부대 비용이라는 거야.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자,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거를요, 도급 건설한다 해줘요. 뭘 한다고요? 도급 건설. 그러면 직접 공사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간접 공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대 비용도 들어가겠죠? 근데 건설업자가 이 일을 공짜로 해줘요? 뭐가 대가를 받으려고요?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수급인에, 공사를 맡은 자를요, 수급인이라는 겁니다. 수급인도 지도 의인을 챙겨가려고 안 가려고요? 챙겨가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의 건물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거하고 이렇게 평가한 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 자기는 회사 같은 거 때려치워야 되죠? 다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포함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표준적인 건설비라고 하는데,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반드시 수급이윤에 이윤을 포함시켜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렇게 요거 반드시 하시고, 자, 그러면 좋다. 도급 건설한 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보겠습니다. 얘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몇 년 됐다고요? 2년밖에 안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건물이라 할게요. 무슨 건물이라고요? 요즘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다 있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러니까 요거 요즘 건물 같은 경우는 요걸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무슨 측면이라고요? 물리적. 이렇게 해서 대체한 거를 재생산 원가 혹은 복조 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지은 지 30년 된 건물이 있다 치자. 몇 년 됐다고요? 여기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꼬맨 자국. 자, 그러면 30년 된 건물이 있는데 1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30년 정도 됐다면 시장에 나가보면 없는 자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반 정도는 없어졌다고 쳐볼게요. 건물도 금방 유행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재가 있어야 바꿔치기 하든가 하는 거죠? 불가능하죠?
큰일 났네.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거 볼게요. 무슨 건물이라고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큰일 났네. 이거 다른 방법이 없나?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 건물하고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있는데 자, 4층짜리 건물이라는 얘기죠? 맞죠? 사람들이 한 20억 정도 들고 와서 얘를 살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20억 들고 와서 층수가 좀 높지만 오래된 건물을 구입할까? 층수는 좀 낮지만 새 건물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결국은 얘나 만족감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가지고 대체를 못할 바에는 얘가 곧 얘라고 한다는 겁니다. 얘가 곧 뭐라고요? 예. 알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만 데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거를 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효용적 측면의 대체다 해줍니다. 효용이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대체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한 거를 대체원가다 혹은 대치원가라 합니다. 무슨 원가라고요? 대치원가라 하는데 얘는 주의할 게 이 구닥다리 같은 건물을 1년밖에 안 된 조그만 걸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죠? 형식이 구식화됐다고 해서 감가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중감가가 됩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얘는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좋다. 이렇게 평가하든 평가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가 누계액을 빼내는 걸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그래서 37페이지 왼쪽 맨 아래쪽에 보니까 감가 수정 방법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 연수에 따른 평가 방법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관찰 감가법이라든가 분해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내용 연수에 따라 평가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은 지 2년 된 건물이 있다. 몇 년 됐다고요? 2년 된 건물이 있는데, 애초에 건물 지을 때 80만 원 들어갔답니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80만 원 들어갔는데,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간다고요? 이걸 재조달원가를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재조달원가. 그리고 얘는 5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 5년 이전에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년이 넘어가면 오히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크다는 얘기죠? 자, 원룸 같은 게 한 30년 지나면 비용이 더 커지죠? 얼른 철거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을 요걸요,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뭔 내용수라고요? 경제적 내용수. 근데 이때 철거하게 되면 쇳덩어리 같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거 팔면 돈 돼요, 안 돼요? 자,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얼마밖에 안 남아요?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5년 동안 얼만큼 가치 감소하는 거예요? 90만 원만큼 가치 감소하는 거죠? 90만 원을 매기 적정액씩 빼주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내용 연수한 방법이라는데 여기는 크게 맨 먼저 정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정액법은 그야말로 90만 원을 5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18만 원이죠? 여기서 18만 원 빼니까 얼마라고요? 64만 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네, 요걸 한번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아, 대충 알 것 같은데 뭐 그림을 그리냐? 이거는 다른 방식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를 해보려고. 자, 이게 1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 아, 이게 1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요만큼을 감액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감액 시키는데 정액법은 말 그대로 매년 똑같이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죠?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그러니까 2기 말 현재 감가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이만큼이 되겠네요. 아시죠? 이만큼 감가 누계액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가 5년이라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90만 원을 매기 감액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90만 원 나누고 5하면 얼마요? 18만 원이죠? 여기서 18만 원 합쳐서 36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36만 원 빼니까 이때 얼마라고요? 64만 원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요거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적산가치다 해집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가치. 자, 이번에는 정률법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계산 문제 물어봤는데 다 틀렸습니다. 근데 저랑 공부했던 분은 다 맞췄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맞췄냐 했더니 잘 찍었답니다. 어떻게 무지하게 잘 찍었답니다. 이렇게. 자, 얘는 100만 원이죠? 10만 원 챙길 수 있는데, 얘는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하고 점점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했다면 2기 말 현재 감가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감가 누계액이고 나머지 뭐라고요? 적산가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이걸 자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아무래도 어디 갔어요? 자, 요거는 예, 건물 같은 게 적합하다 집니다. 뭐에 적합하다고요? 건물. 얘는요, 자, 이 각종 기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동상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게 적합합니다. 자, 내가 자, 마티즈 없어졌나요? 자, 그 스파크 한 대를 구입해서 세차 한 대 구입했죠? 그래서 애들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았죠? 동네 한 바퀴 도는 순간 중고차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감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3년 된 차나 14년 된 차나 그 똥차죠? 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감액이고 나중에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환기금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요것도 또 여러 번 침침해지네요. 이렇게. 자,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처음에는 감가액을 작게 하고 점점 늘려주는 겁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라 돼 있죠? 그러니까 2기 말 현재 감가 누계액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뭐라고요? 누계이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적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광산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어디에 적합하다고요? 자, 광산 같은 걸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광물 채굴이 끝날 수 있죠? 그러면 광산업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산하면 안 되죠? 네. 똑같은 광산을 구입하려면 매기 일정씩 적금을 불입한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적금 불입하면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이자 붙죠? 그죠? 그만큼씩 다 이자 붙은 거 가지고 똑같은 거 또 구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기 적금 불입액에다가 이자 붙어 나가는 만큼 있죠? 그만큼씩 감액이 된다 과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나는 무슨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간혹가다 물어보니까 이 그림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 감귤 뭐라고요? 액상이다. 감귤 뭐라고요? 액상이다. 자, 초기의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액법, 상환기금법입니다. 감귤을 믹서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면 액체 상태로 바뀌죠? 그래서 감귤 액상이다. 그래서 초기의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 뭐라고요? 상환기법입니다. 그죠? 그럼 적산가치는 거꾸로 해주면 돼. 얘가 가장 크죠? 적산가치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에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감귤 액상이다. 할 수 있나요? 감귤 액상이다. 이렇게. 자, 그 다른 것들은 제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91페이지 91번 보겠습니다. 91번 찾으셨나요? 자, 부동산의 가치 추계 방법 중에 비용 접근법의 논리에 관한 항목으로 열거했다. OX로 답하라. 감정평가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감가 요인에 있어서 경제적 감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있죠? 요거 다 고려합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다 고려합니다. 알겠죠? 이건 좀 이따 할 겁니다. 이따 하기로 하고 2번 볼게요. 취득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서 취득 시점이라 하면 안 되고 이걸요 기준 시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 있죠? 기준 시점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행하는 방식 있죠? 그렇게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인 신축 원가를 말하며 적산 가치의 하한 가격이 아니라 상한가가 되는 겁니다. 적산 가치 중에 가장 높을 때가 이거 전혀 감가 누계액이 안 뺐을 때죠?
그러니까 제조단가는 적산가치의 상한가가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을 때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산가치의 뭐라고요? 상한 가격이 된다. 그 다음에 복조원가는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 얘기하죠. 복조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유사성을, 대치원가는요 효용적 측면의 유사성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은 단순 경제적 내용수로 평분하기에 상가격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재산가치가 체감함에 따라 상가격도 체감한다. 자, 첫 해부터 다 지우시고, 다 지웠죠? 그 다음에 그 상가격은 매년 동일하다. 매년 뭐라고요? 동일하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년 동일하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제도란가 산정 시에는 자가건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급건설. 그러니까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한 표준적인 건설 비용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해서 계산하며 이 중에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표준적 건설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기비용 등은 통상의 부대 비용으로 계산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다만 도급건설에 소요된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오래된 가옥이라든가 공장 등은 제조단가 산정 시에 대치원가를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이거 맞는 거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행하여 적산가치를 구한다. 제가 요 경우에는 오래된 것들은 기능적 감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는 빼야 됩니다. 뭐는 빼라고요? 기능적 감가는 빼라. 그 다음에 감가 초기에 평가액이 가장 많이 산출되는 방법은, 자, 아까 감귤액상이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 가장 크고 상환기금법이 가장 작다겠죠? 그럼 적산가치는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적산가치는 거꾸로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고 정률법이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요거 맞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9번 볼게요. 상환기금법은 회수된 감가상각액을 적절한 이율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정액법보다는 초기의 감가액이 커요, 작아요? 자, 저 그림을 볼게요. 정액법은 자, 감가액이 많죠? 근데 저기 상환기금법 많아요, 적어요? 적죠. 초기의 감가액이 적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정액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에 필요하여 증가하고, 자, 이걸 직선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은 감가 누계액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누계액은 합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해는 18만원, 두 번째는요 36만원, 세 번째는 얼마요? 계산이 안 되네요, 그거는. 자, 그래서 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자, 11번 볼게요. 정률법이란 상가격의 첫 해가 가장 작고가 아니라 첫 해 가장 크죠? 시간이 갈수록 체가 많은 방법이다 해줘야 돼요. 체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체가 많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관찰감가법은 세밀하지만 주관 개입이 쉽다는 얘기죠? 자,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관 개입이 쉽습니다. 적산법에 의한 적산임료는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한 다음에 이에 따른 필요적인비를 더해서 산출한다는 얘기죠. 이건 잠시 후 하기로 하고, 자, 지금부터 간혹가다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거는 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요 문제를 통해서 간혹가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자, 볼게요. 자, 요거를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줄 거고. 이 감가 수정이죠? 아, 다시. 요걸 뭐라 한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 얘는 현존재와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구하려고요? 가치. 근데 자, 기업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나중에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얘는 어디서 나온 용어라고요? 기업 회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기계를 1,000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다 쳐보자. 얼마짜리 기계했다고요? 1,000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3년 있다가 버려야 된다고 했죠? 3년 있으면 다 쓸모가 없어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해마다 뭘 작성해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근데 매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거는 매기 어느 정도씩 나가죠? 매년 다르지는 않겠죠, 거의?
근데 이런 식으로 기계라든가 건물 같은 거는 한 번 구입하면 어쩌다 한 번 구입하는 거죠? 5년이면 5년, 10년 한 번 구입하는 거죠? 이때 현금으로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비용으로 다 처리하면 손익계산서에 어마어마한 손해로 기록됩니다. 1,000억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붙여볼게요. 그럼 엄청난 손해 기록하죠? 그러면 한 방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회사는 2개년도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게 되면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회사 장사 무진장 잘하고 있네. 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 회사 장사 잘하고 있네.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업회계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방에 나가는 돈 있죠? 요거는 취득 원가로 기록됐다가 기계를 써먹는 기간도 있죠? 기간 동안에 자 요만큼은 요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요만큼은 요때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요만큼은요 요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취득 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해서 매기 적절한 경영 성과 있죠. 요거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의미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그 경제적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 있죠. 요 기간 동안에 감가 수정합니다. 근데 얘는 법에서 정해줍니다. 뭐라고요? 법정 내용수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를 구입했는데 A와 B 회사가 있는데 얘는 3년 동안 상각하고 얘는 50년 동안 상각하고 이러면 기업들 간에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계는 다 30년 동안 해라. 그래서 법에서 정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자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감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찰 감가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관찰 감가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토지도 자 이 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토지 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요거 자 92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거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감가 수정은 기준 시점에서 뭘 파악하겠다고요? 가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데 감가 상각은요 매년 경영 성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근데 감가 상각은요 취득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감가 수정은요 관찰 감가가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관찰 감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얘는 경제적 내용수 있죠? 이걸 기초로 평가해야 됩니다. 얘는 법에서 정해준다겠죠?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쟤는 토지도 가능하다겠죠? 그 다음에 얘는 토지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매기 가치가 떨어지는 건물 같은 거 있죠? 이걸 상각자산이라는 겁니다. 언젠간 철거해야 되는 것들 있죠? 이걸 상각자산에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 건데 자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자 이 가치가 감소되는 원인을 볼게요. 원인은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고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은 내가 스파크한 데 구입했는데 면허를 못 따는 바람에 마당에 계속 세워놓을 수 있죠? 맞죠? 그랬더니 야 그냥 가만히 놔두래도 노후화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태풍에서 파손되고 애들이 긁어서 손상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물리적 감가요인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노마 파손 기억하세요? 뭐라 한다고요? 노마 파손. 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는 자 내부 기능에 있어서 내부 뭐라고요? 기능에 있어서 감가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거 못 갖췄다는 얘기죠. 답을 하고요. 기능적 감가요인이다. 그리고 얘는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되는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되는 요인. 예를 들어서 주변 지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든가 아니면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든가 이런 거 답을 하고요. 경제적 감가요인입니다. 그래서 93번 볼게요. 다음에 감가요인 중에 물리적 감가요인들이다. 틀린 것은 자 지금부터 제가 물 하면 물리적 감가입니다. 그다음 기 하면요 기능적 감가, 경하면요 경제적 감가. 자 1번에 맨 끝에 파손이라고 돼 있죠. 물. 근데 2번에 인근 지역이 쇠퇴했다는 얘기죠. 경입니다. 경제적 감가. 세 번째 볼게요.
맨 끝에 노후화돼 있죠? 물. 그다음 4번에 설비가 부족하거나 과잉이라는 얘기는 내부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기입니다. 기죠, 기. 한 장 넘기면 건물과 부지의 불균형. 요것도 주차장 같은 거 못 갖췄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입니다. 기.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에 시장성이 저하됐다. 이건 주변의 시장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경입니다. 경.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경. 그 다음에 7번에 맨 끝에 마모라고 돼 있죠? 요거는 물입니다. 물. 그 다음에 8번에 손상이라고 돼 있죠? 요것도 물. 자, 설계가 불량이다. 이거는 기입니다. 기능적 강하고. 이거 몇 번이고 보세요. 보시고. 자, 지금부터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그래서 9시쯤에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